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firmam a lavagem.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아, 네. 어우, 뭐 파이팅이 그냥 찬바람이 싹 부니까 파이팅이 더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무비, 오늘 대만 영화 멋진 또 감독과 함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조용하게 분위기 있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가을에 어울리는 남자 꿈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네네, 채워줄 그렇죠. 여자, 조미료를 사랑하는 여자, 네, 그렇죠. 책사입니다. 네, 네, 항상 그 호기심과 행동은 충만하고 앞서지만 돈은 비어 있지만 늘 지식이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저희가 오늘 대만 영화 감독이라는 키워드만 쳐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한 감독님의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허우샤오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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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틀릴까봐. 아니, 자꾸 꼬여요, 저는 발음이. 이게 근데 이분 이름을 한자로 틀리게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후자가 특히 맨 성 후자 쓸 때도 틀리게 쓰시는 분도 많고. 네네. 샤오를 삼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사실 아. 샤오거든요. 샤오. 사성? 네, 사성. 네, 샤오. 효도할 때 효자. 네네, 맞습니다. 효도하고 현명하다 할 때 현자. 그래서 효도하고 현명하게 자라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 네네. 같아요. 어질 현자죠. 후효현. 네. 한국어 한자 발음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히읗자가 들어가. 후효현. 효현. 예. 아유, 그 이름이나,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그, 성실이 뭐 이런 갑자기 그런. 성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성실하고 막.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라, 아니 뭐. 이니에지 뭐 이런 거 그런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사셨나? 완전히 중국적인 이름이죠. 네, 오늘 허우샤오시엔 감독님의, 네, 비정성시. 이 제목만 들어도 아마 그 개봉 당시에 보셨던 청취자분들 계시면 정말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그 당시 한국 영화의 어떤 맥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신여성님은 제목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오던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는 90년대 알아요, 정말. 저희 중국 영화는 제목에 심취해서 찾아간 영화가 저는 거의 없었고요. 그렇죠. 패왕별이 정도 외에는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영화가 끝났어도 패왕별이는 들으면서 알았어요. 바로? 왜냐면 그냥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패왕별이라는 뜻도. 아하. 어려워 중국 영화. 다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야. 제목을 가지고 네, 접근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미지 기호가 된 거예요. 지존무상, 그렇죠. 영웅본색, 뭐 첩혈상무, 맞습니다. 첩혈가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영화관에서 하나의 이미지 기호처럼 맞아요. 그냥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비정성 씨는 근데 사실 희한하게도 그 제목의 느낌이 사자성어의 느낌하고 약간 비슷하죠. 약간 뭔가 이렇게 사자성어. 음울한 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비정한 것 같고 약간 도시의 이야기인가라는 느낌이 드는 처음에 개봉했을 때 제 기억에는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이야기거리가 됐던 영화예요. 역사적인 것도 있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시대를 회고하는 어떤 영화적인 해석이 아직 부족할 때였고 외화에 많이 의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비정성시 원 제목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어 제목은 베이징城市입니다. 아, 베이징城市. 베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징. 아니, 아, 그건 베이징이고. 네. 중국어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우. 제가 이왕에 제목을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중국 영화 속에서 사자성어로 된 제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정성시를 들었을 때도 이게 사자성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호랑이 성어입니까? 라이온이 한 마리 휙 갑니다. 오랜만에 한번 아우, 추워요. 아주 상쾌하네. 아우, 추워.
어휴, 갑자기 까먹었어. 몸이 얼어가는 것 같은데. 아휴. 네, 두 어휘를 조합한 건데요. 비정과 성씨라는 각각의 어휘를 조합한 겁니다. 네, 비정할 때는 비자는 이제 슬플 비자고요. 정은 이제 감정 정자예요. 뜻 정자. 그러니까 슬픈 감정. 성씨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시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슬픈 도시, 슬픈 감정이 흐르는 도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도시라는 표현보다는 정시, 성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관념의 이 성에 대한 도시에 대한 전통 관념이란 게 있는데 그게 춘추 전국시대의 관자라는 책이 한 권 있거든요. 약간 노노나 중용같이 이런 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도시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내위, 지성, 외위, 지곽, 일중, 위시.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은 성곽과 시장으로 구성된 거다. 이러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성곽이죠. 시장이죠. 한 글자씩 따서 이제 성시라는 도시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어휴. 그러니까 성이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깥에 있는 성은 네네. 곽이라고 불렀고 아. 그 안쪽에 있는 성은 성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그 성의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시라고 불렀고 예, 그래서 성곽? 예. 아니, 시. 네, 순서대로 하면 이제 곽성시 성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성곽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성시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성시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시라는 말로 번역을 하긴 하는데 이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트로폴리탄으로서의 도시라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은 다 이렇게 좀 성시라고 부를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성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성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놀러 가시면 성시라는 표현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라고 생각을 네네 하면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시 버스 이렇게 얘기하고 예. 도시 시내버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그 비정하다 그러면 한국어에도 비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비정인 줄 저도요. 알았어요. 네, 그 네. 한자가 다르죠. 그 비정은 이제 이거는 안일비. 안일비자에다가 맞아. 뜻정자를 무자비한 쓰는 뭐 건데, 이런 네, 뜻. 네, 그런 네.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비정성시에서의 비자는 슬플 비자예요. 네. 밑에 네. 마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통하다 뭐 이런. 네, 네, 약간. 우리나라 말의 비정하다라는 뜻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네.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a city of sadness, 그러니까 슬픈 도시인데 사실은 여기가 도시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우리의 예. 느낌하고는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슬픈 마을, 네네네. 뭐 그죠? A village of sadness 이런 빌리지가 느낌. 더 나았겠네요. 빌리지. 아, 예. 갑자기 갑자기. 빌리지 하니까 또 느낌이 왜요? 네, 왜요? 아니, CD가 나요? 빌릴 거 있습니까? 아니 너 오늘 너무 공격적인데요? 아니, village of sadness. 이렇게 진지한 영화를 하면서 빌릴 게 있냐뇨. 그게 아니라 뭔가 약간 무진기행처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비통함. 그 어쩔 수 없이 형성되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해방에서부터 새 정부가 오는 그 해방 공간을 얘기할 때 그 공간이 사실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해방 공간이라는 시간대가 있죠,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 시간과 공간이 얽혀 있어서 묘하게 형성됐던 어떤 그 덩어리 이런 느낌이 전 들거든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만 하기에는 이 영화 전반적으로다가 장소성을 되게 강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자연, 사람, 사건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막 시간과 공간이 얽혀서 독특하게 형성된 그 어떤 구름대 같이 그 당시에 형성되는 어떤 기운 같은 거 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비정성시라는 이름을 보고 아니 그 그렇게, 영화와 이 어. 비정하다라는 뜻이 되게 비통한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네. 어쨌든 오늘 성신을 배웠네요. 네. 아, 중국에서는 성시도 배우고 그냥 정시. 정시 예. 네. 한방 드시고 정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예. 이 영화를 만든 허우샤오시엔 감독에 대해서 네. 잠깐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니 끝날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네. 쭉 들어갑니다. 네. 지금 네. 허우샤오시엔 감독은 1947년도에 중국의 이제 광동 지역에 있는 메이저우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1947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중국의 47년도 상황이 어땠습니까?
해방이 일본 놈들이 이제 물러간 물러가고. 게 1945년이고 45년도부터 49년까지 소위 말하는 국공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던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혁명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오시엔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1948년도에 이듬해 샤오시엔이 태어난 지 2살 때 되는 해 대만으로 이주를 합니다. 원래 이 호시아오시엔 집안은 객가족이었어요. 객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옛날 고대로부터 그 중원 지역에 살다가 무슨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무슨 재난을 피해 가지고 다른 동네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을 객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호시아오시엔도 객가족의 일원이었고요. 대만으로 건너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뭐 효도 하려고 그랬는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효도를 잘 못한 대상이 것 같고요. 없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그 대만의 이제 국립예술전문학교에서 이제 영화과를 졸업을 했는데 원래는 배우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배우의 길이 잘 안 풀린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배우의 길이 잘 안 풀려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영화 연출의 길로 들어서게 돼서 사실은 1980년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데뷔작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귀여운 그녀라는 작품인데요. 중국말로는 이제 就是溜溜的她 네. 너무 귀엽네. 어떻게 합니까? 就是溜溜的她. 네, 就是溜溜的她. 네.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여운 네네네. 그녀. 귀여운 그녀. 여인? 네. 어허. 귀여운 여인. 溜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溜溜的뭐 귀여운 그런 외형을 약간 그렇죠. 나타나는 표현이죠. 귀여운 예, 여인이네요. 예. 귀여운 여인. 네. 귀여운 그녀 뭐 이런 제목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영화들을 몇 개 찍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별로 그렇게 별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목받은 영화가 뭐냐면 1983년도에 찍은 아들의 장난감이라는 영화로 샌드위치맨이라는 단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대만의 새로운 뉴웨이브 감독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영화들을 뭐 동동의 여름방학, 어린 시절 이야기, 연연풍진 뭐 이런 것들을 쭉 찍다가 1989년도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정성시를 찍으면서 이제 대만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 잡게 됐죠. 그 이후에는 뭐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뭐 아시아 영화의 뭐 대단한 엄청난 대가로 지금은 돼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호시아오시엔을 다루는 것도 약간 부담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은 엄청난 이제 감독 중에 감독이 돼 있으신 거죠. 예. 아무래도 연배가 또 높으시니까 더 그렇게 이 영화는 이제 수상 정보도 사실 보시면은 이제 해외에서 이미 호평을 받은 개봉했던 89년에 4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았죠. 같은 해 26회 금마장 영화제에서도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바로 이 나무주연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비정성시에서 꽃청춘으로 등장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넷째? 정말 저는 양조의 리즈를 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예전에 개봉했을 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까지 새롭게 보였다 이런 건 몰랐는데 그 사이 양조 영화를 쭉 보고 나서 다시 이 영화를 본 다음에는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것 같아서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얼굴? 정말 빠졌군요. 아니 양조위가 예. 이 비정성시만 해도 비정성시를 하여튼 여러 번 저도 봤는데 진짜 어려게 나오더라고. 너무 젊게 나오는 거야. 26살 때 찍은 거래요. 26살이었대요. 여기에. 그렇구나. 진짜 네. 장국영 못지않은 마치 미모.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지금의 꿈꿈의 모습. 저 여기 오늘 26살. 경찰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뭔가 이 기운이 심상치가 않아요. 당이 떨어져서 그래. 오늘은 좀 봐주는 걸로 할까요? 우리가? 그럴까요? 네. 오늘 뭐 좀 특별한. 네. 탄신일. 네, 우리 탄신일을 좀 기념해 주는 걸로 서로 넘어갈까요? 26살의 양조위. 양조위를 정말 만약에
30대 이후에 양조위만 만나셨다면 영화로 전 이 영화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양조위가 보통 영화에서 굉장히 어둡고 되게 좀 음울하고 우울하고. 네. 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국영보다 좀 다르게 해석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 영화도 사실 밝은 영화는 아니지만 가장 평범하면서 이렇게 청년다운 모습이잖아요. 좀 순수한 느낌. 네. 아니 장국영은 속에 우울함이 있는데 그걸 애써 맞아요. 감추면서 밝게 보이려고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양조위는 속에는 뭔가 그 재밌고 쾌활한 면이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우울한 것 같은. 연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런 면이 있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양조위를 보면 우울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양조위도 이런 면이 있구나. 너무 꽃다운 정말. 네, 그래서 좀 짧긴 한데도 아니 멋지죠. 양조위 리즈를 반드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정성 네. 씨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만의 좀 비극적인 상황에서 일어났었던 한 사건에 휘말린 가족의 이야기죠. 허우 샤오시엔 감독을 조금 높이 사는 게 결국 저는 영화를 통해서 좀 인정받는 감독들의 어떤 특징이 어떤 그 당위성이라든지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휘말려 있는 개인의 감정, 그 관계들이 어떻게 훼손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면밀히 고민하고 사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감하고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떠나서 그런 감독의 시선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영화가 지금 저희가 그 대만영 감독 이전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배경이 228이라는 대만 역사에선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네. 아유,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죠. 228 사건이라고. 예, 저희가 지난주에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영화를 다루면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그쵸. 정말 대만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할 때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죠. 1947년도에 일어납니다. 2월 28일 전날 2월 27일에 린장마이라는 이제 여인이 담배를 판매합니다. 사실 담배를 판매하는 사건은 별 일이 아닌데 당시 이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패퇴하면서 약간 계엄 비슷하게 진행하면서 담배를 독점 판매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독점 판매하게 되는데 이걸 전매품이라고 하죠. 그쵸. 이 전매품을 어기고 이 여인이 판매한 것에 대해서 경찰들이 여인을 이제 폭행한 겁니다. 예. 군인이. 예, 군인이 당시 계엄령 네네네 당시여서 그랬죠? 군인들이 폭행했는데 그걸 이제 도화선으로 해서 수많은 이제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도 하고 연좌 시위도 하고 경찰서도 공격하고 예,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폭력적인 약간 시위로 번지게 되고 또 거기에 맞서서 군인들이 또 잔인하게 진압을 하면서 대량의 살상자가 나오는. 근데 이걸 단순히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또 여기에는 이제 본성인과 내성인의 문제가 또 같이 연루가 되게 되는데 그건 우리 꼼꼼이가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본성인과 외성인. 이거 본성인과 내성인은 같은 말입니다. 아, 네네. 본성인과 외성인. 외성인. 네. 갈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당이 대만으로 내려왔는데 그 권력을 잡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47년도까지만 해도 국민당 정부가 완전히 대만으로 철수할 것이다라는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만이 이제 일본이 물러갔기 때문에 대만을 누군가가 통치해야 됐기 때문에 국민당 군대를 보내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대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이 물러간 자리에 또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총칼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일파만파로 국민당에 대한 이제 거부와 저항의 움직임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대만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국민당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그냥 둬서는 자신들이 대만을 통치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대만 내부의 반국민당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현지의 지식인들, 그다음에 여론 주도 인사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제 잡아갖고 실종된 사람들도 많고요. 실제로 죽이기도 많이 죽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 내에서 국민당의 권력이 공고화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당이 정권을 잡고 이제 49년도에 내려와 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억압 통치를 군사 통치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228 사건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1987년도까지 계속됩니다. 장개석이 죽고 계엄령이 1987년도에 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던 역사에 숨겨진 이 비극이 87년도가 되면서 계엄령이 해제가 되면서 조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228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허우샤오시엔이 이 영화를 준비해서 89년도에 이 영화를 개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영화가 또 오히려 거꾸로 228 사건에 대한 엄청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환기의 역할을 하면서 영화와 사회, 영화와 현실이 서로 어떤 그 작용을,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굉장히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들었다거나 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택시 운전사 이런 영화들이 5.18 항쟁을 다뤘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그 영화들이 또 새롭게 그 5.18을 환기하기도 하지만 역사의 중심에 있을 때 5.18 문제가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87년도라든지 전두환 정권이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뭐 사실은 그래서 저는 택시 운전사보다는 꽃잎이 훨씬 더 그런 의미에서 네. 역사와 현실의 상호작용에 많은 의미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게 계엄령 해지되고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영화 만들고 이런 건데 좀 이렇게 두렵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한 네. 거죠.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앞으로 대만의 역사가 어떻게 또 발전해 갈지 어떻게 변해 갈지는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영화 속에서 228 사건을 다루긴 했지만 이것이 한 가족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있다. 아, 네. 그럴 수 물론 있겠네요. 그것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서사적인 전략이기도 하죠. 어떤 이야기든지 뭐 역사 얘기를 하는데 거대한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역사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한 인물, 한 집단, 뭐 한 가족, 한 사회 속에 드러나 있는 그런 형상들을 이제 발굴해내는 게 서사적인 전략이기도 한데, 228을 얘기하면서도 이것이 한 개인이나 가정을 어떻게 파괴시켰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어떤 딜레마를 해결하고 싶었던 그런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는 전략을 되게 잘 짠 느낌이 나는 건데요. 그래도 얘기하고 싶은 거를. 예, 영화가 한 158분인가요? 굉장히 상당히 네네. 긴 네. 시간으로 이어져서 또 고민을 많이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뭐 그 광주는 말한다 어머니의 노래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사실은 그 87년 이후에 만들어졌고 영화는 사실은 그 뒤로도 조금 더 시간이 이제 걸렸었죠. 네, 저희가 228 사건은 고령가 살인 사건에서도 방금 말씀 나오셨던 본성인과 이제 외성인의 갈등을 또 희생된 아이들 뭐 이런 그 시대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영화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2편에 가면 또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허우샤오시엔의 감독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드시고. 네, 제가 좀 없네요. 제가 좀 건방졌나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 감독의 이름은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비정성시 영화가 생각보다 이제 보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 이 영화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2부에 가서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Administrativo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Firmam a laçada.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아니 그럼 차이나는 무비라고. 우리가 다 이중 모음을 시켜가지고 지금 네. 차이나는 이 지능 본능이 있는데 네. 갑자기? 위협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네. 차이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남들보다 반발 앞선 호기심과 행동으로 지식은 충만하지만 지갑이 좀 비어 있는 신여성입니다. 영화 얘기에 잠깐. 자, 조미료는 잘 모르지만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필요 없다고 자부하지만 가끔씩은 또 없으면 안 되는 네. 자연법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을 자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네. 명언이네요. 잠을 자야 돼요. 네. 잠을 자야 꿈을 꿀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녹음실에서도 그렇게 이름을 잘못 지었어. 꿈꿈. 꿍꿍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꿍꿍이는 뭔가 계속 꾸미지 그렇죠. 않습니까? 뭔가 계획적으로 보이잖아. 꿍꿍이는. 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비정성시, 슬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비정성시 2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1989년에 제작됐고요. 228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대만의 좀 비극적 상황을 다룬 한 가족의 이야기이자 역사극입니다. 내년에 그러고 보니까 비정성시 30주년이네. 오. 뭐 하나 합시다 우리. 허 감독님께 연락을 좀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허우 감독님한테. 네. 허우 감독. 허우. 하오? 허우? 네. 하우하고는 다릅니까? 하오? 허우? 네. 하우? 하오? 허우? 네. 사실 허우? 사진상으로는 배우를 하시기엔 좀 인물이.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배우를 꿈꿨던 허우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로 전 세계인의 네. 가슴에 깊이 남는 대만의 스토리를 남기셨고요. 지금 살아 계시니까 또 괜히 말 잘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고전처럼. 왜냐하면은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장호 감독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자기는 아직 회고전하기 너무 젊은데 해서 좀 민망하지만 요즘 젊은 감독들이 너무 영화적인 기술에 매달려서 작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게 안타깝다. 우리의 미래는 독립영화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회마다 이런 시대에 대한 고민을 내놓는 감독들이 계시는 것은 상당한 자산이다. 지금 대만이 또 다른 폭풍에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만인들에게 또 다른 용기와 또 다른 희망을 주는 또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2부는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진행돼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 한번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반짝이는 포문을 열어주실 자영업님. 아니, 제가 눈길을 일부러 나 피했었는데. 이렇게 마이크 앞으로 가까이 올려다가 내가 쑥 들어간다. 네네. 반짝이는까지 들으면서 내가 마이크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나 안 오다가 반짝거려? 막 이러고. 오다가 훅 네네. 들어갔어요 다시. 반짝이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눈길을 피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참. 제가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한 장면을 뭐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영화의 배경과 모티브가 됐던 그 대만의 지우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지우펀이라고 대표적인 관광 도시죠. 관광지가 나왔구나. 그렇죠. 지우펀에서도 이 모티브가 됐던 것은 수치루라는 곳입니다. 이제 돌계단 있는 곳. 다양한 찻집, 술집, 즐비하게 양옆으로 늘어지고 홍등들이 많이 걸렸던 그곳이 수치루라고 하는 곳인데 대표적인 관광지죠. 그 배경이 엄청 예뻤습니다. 그 풍경이 약간 교토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도 그 이미지가 그게 모티브예요. 모티브가 나와요. 그 네네. 비슷한 거 맞죠? 네네. 네. 전 진짜 교토인가 싶었어요. 그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이죠. 네. 거기에 이제
아메이자로라고 있는데 차루 그러니까 차를 판매하는 찻집이 있는데 아. 그게 모티브였다고 합니다. 네네네. 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한대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모티브 아니라고. 아, 자존심인가? 네, 자존심인지. 자존심인가? 네. 근데 누구나 봐도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모티브는 여기서 왔다. 이렇게 보는 데죠. 어, 네. 전 지우펀은 안 가봤고 교토는 가봤는데 그럼 지우펀에 가면은 어떤 관광을 해야 여기서 또 관광지 소개가 나오나요? 여기서 갑자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국에는 이제 지우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 발음 그대로 읽은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발음을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약간 한자를 직역해서 읽는 게 이 고장의 역사나 유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구분입니다. 구분이라는 9개 분. 9개 구자, 9구자의 아. 분은 이제 나눌 분. 나눌 분자, 그러니까 그 부분 분자입니다. 그래서 9개 몫이다, 9 인분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앞에 9치. 사람 인자가 붙어 있는 분자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어로 읽으면 빈이에요. 빈. 아, 빈. 네, 구빈입니다. 구빈. 네네네. 특이한 표현이네요. 근데 저도 찾아봤는데 그게 빛날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요즘에 1인분, 뭐 2인분 예. 할 때 그런 뜻이에요. 한 1빈이. 예. 그렇죠. 난, 나는 왜 한자 찾을 때 나눌 분으로 했는데 구인분이라는 그건 줄 알았는데 뜻이에요? 예, 저도. 근데 분이 이렇게 통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는 이제 빛날빈자입니다. 예. 예. 하여튼 이제 인분, 1인분, 2인분 할 때 그 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9인분이란 뜻이죠. 9분이란 동네는. 그러니까 타이베이 현의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구분에 대한, 이 구분 동네에 대한 유래가 나와 있는데 이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이 가구 수가 9가구였다고 합니다. 9집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시가지로 나가서 장을 본다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항상 9인분을 샀다고 합니다. 공동구매. 예, 공동구매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이 유래되어서 구분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지우펀. 붙었다고 하는데 지우펀.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라고 근데 생각했는데 이게 뜻은 굉장히 또 원래는 저 가이드한테 들은 것 같아요. 한 1920, 30년대 이때는 금강을 채굴하는 지역이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더 핫했었던 거였는데 이제 어느 날 폐광이 되면서 그렇죠.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거였죠. 한때는 네. 이제 유명한 탄광촌이었죠. 그리고 또 보면 1930년대 이때가 이제 그 중국에선 마관 조약이라고 하는데 시모노세키. 예,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해서 타이완이 이제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죠. 예. 그때 1930년대에 이 구분이라는 동네에 금 매장량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동네로 몰려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금을 일본인들한테 판매함으로써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1930년도에는 여기를 소상해, 그러니까 작은 상하이라는 이름까지도 이제 붙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그 단점 식당 이름이 소상해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냥 굉장히 잘 살았던 동네인데 금이 이제 바닥나면서 폐광. 몰락의 길을 갔다가 89년에 비정도시가 이제 촬영이 비정성시. 되면서 비정성시 네네 한국어와 죄송합니다. 비정성시가 촬영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핫플레이스 유명한 관광지로 부상을 했죠. 이게 마치 그 무슨 영화였죠? 차오자다유엔 교가대원처럼 홍등. 홍등. 장애모의 홍등 교가대원처럼 영화 때문에 뜬 그러한 동네입니다. 네네. 예, 제가 아마 제일 평민인 것 같네요. 비정성시 영화는 몰랐어도 그로 인해서 지우펀이 뜬 건 알았으니까. 네. 네. 그 지금 가면 이제 그 조그만 그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쇼핑 가게들이. 가게 추천.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관광객들 맞아. 유치하는 네. 우리나라 인사동처럼 그렇게 몰려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 빈자가 분자로도 읽히긴 네. 읽히네요. 예, 저도 분으로도 찾아봐서. 부분분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네. 빛날 빈 원래는 빈자고 아마 옛날에 그 이제 문질 빈빈하다 할 때 빈자 있죠. 네네네 그 맞습니다. 나무 목자 두 개 옆에 이렇게 짝대기 세 개 있는 글자 그 글자의 옛날 글자라고 하는데
네, 아마 빛나다 하니까 빈 아니겠습니까? 빛나다 빈. 빈. 네. 발음이 비슷해서 그 아. 분자는 이제 발음을 따온 것 같고 네. 빛나는데 아. 사람이 빛난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뭐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그 정도. 네네. 대표적인 가게에는 뭐 하나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그거 뭘요? 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세요. 먼저 하세요. 각자 그러면. 편의하십시오. 그냥 저는 제가 좋았던데 갔다 네네네, 와서. 말씀하세요. 아니 팟캐스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 제가 골로 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면 됩니다. 실명으로. 아니 이거랑 너무 별개 얘기라서 그 찻집이 아마 여기선 대표적인 걸로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고 저는 이제 그냥 가다가 오카리나 가게가 있었던 거. 낭만적이시네요. 네네. 네. 바닷가를 몇 아마 가지 오카리나가 더. 네. 몇 가지 그냥 개인적인 취향의 샵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가죽 공예집도 있었고 뭐. 교토하고 거의 근데-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저는 때는. 교토 분위기 그렇죠. 났어요. 예. 네네네. 그때 조그만 그 가게들 네. 가게들 분위기 오르막길도 되게 길도 좁고 그랬는데 되게 좋았어요. 내려다보는 것도 괜찮고. 네, 네. 제가 추천드릴 거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도 뭐 어머 어떡해. 꿈꾸는 권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그 모티브로 됐던 찻집입니다. 음. 그 찻집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제 아메이 차로라고 해서 아메이 차루 아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다양한 차들을 팔고 이게 올라가면 이게 약간 테라스처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데 운치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뭐 태관인이라든지 철관음차라든지 녹차라든지 홍차라든지 다양한 차를 취급하는데 여기서 이제 관광객들 말로는 백호 우룽차라는 차를 굉장히 추천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차 아닙니까? 백호 우룽차. 네네. 네. 네. 그 가셔야 되겠네. 지금 들어보시면은 이 영화가 배경이 사실은 제작은 80년대 됐지만 실제로는 60년대, 70년대 곡이 나오잖아요. 40년대부터 시작은 하지만 이야기의 시작이 연도가 60년대 이렇게 거쳐오면서 사실은 근현대 풍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지식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던 술집이라든지 뭐 그 언니들이 같이 술을 마시는 곳이라든지 뭐 노름을 했던 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대만의 과거를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PPL을 받은 다음에 이런 방송을 해야 되는 어머 건데 어떡해. 네. 먼저 해버렸네. 사인하는 한 장면 네 이어가겠습니다. 반짝반짝하게 또 마이크 앞으로 오신 또 꿈꾸미께서 저는 이제 뭐 이게 158분 긴 영화라서 멋진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근데 뭐 호우샤오셴이 이제 자신의 영화적 역량을 곳곳에 이제 다 담아낸 그런 아주 뛰어난 수작 중의 수작, 걸작 중의 걸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인상에 남은 장면은요. 이제 로렐라이 언덕에 관한 그 노래가 나오는 앞부분에 좀 그쵸. 나오는데 네. 사람들이 42분. 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 담소를 나누면서 지금 뭐 쌀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지식인 하죠. 청년들이 네, 청년들이 이야기를.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시국 상황을 이제 쭉 얘기하는데 문웅이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차도 갖다 주고 뭐 문양인가요? 문청? 아니면 문청? 문청이 네, 양조이죠. 죄송합니다. 양조이. 문청이가 문청이. 네, 문청이가 이제 차도 갖다 주고 차였나요? 술이었나요? 하여튼 갖다 주면서 네, 뭐 네. 이렇게 했는데 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롱테이크로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오랫동안 비추다가 얘가 이제 자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뒤로 가서 이제 그 음악을 틀죠. 음악을 틀었는데 거기서 그 로렐라이 언덕이 나와요. 예. 독일 가곡. 독일 네. 가곡이.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필담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문청을 좋아하는 예? 관미. 예, 네네. 관미. 예. 하고 이렇게 이제 필담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8살에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못 듣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데 그 이제 카메라의 중심이 처음에는 그 시국에 관한 여러 가지 토론으로 쭉 하다가 결국은 이 문청을 소개하는 형태로 이렇게 쭉 이동해 와서 롱테이크지만 이동해 와서 문청한테로 이렇게 귀결되는 이 장면이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음악도 좋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구슬프고 되게 쓸쓸하지만 그 분위기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통하는 되게 좀 이질적이잖아요. 이쪽에서는 막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토론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옆에서는 그 가곡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남녀를 보여주는 게 그 테이크 방식도 되게 좀 특이했고, 예. 근데 그렇죠. 또 로렐라이의 배경이 이런 유래로 들어오면 또 그것도 한편 슬픈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슬프게 들리지. 평론을 보면은 그 이 로렐라의 그 전설이 슬픈 전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이 결국 비극으로 끝날 거라는 복선을 깔아놨다라는 이제 말도 있는데 사실 그 시대 자체가 슬픈 거니까 두 사람의 관계만 슬픈 게 아니라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청년들의 삶이 다 비극으로 흘러갔었고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이 음악 시간에 배웠던 것 같기도 아, 예, 하고. 맞아요. 그쵸? 저희는 배웠죠? 배웠죠. 배웠습니다. 그 그래서 라인 강가의 그 인어상 막 배우면서 저는 이 가족이 문웅이 형이고 그죠? 문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형이 또 있죠. 사라졌다가 결국 죽은 걸로 나오는 의사형. 그다음에 셋째 형이 있고 물량이 있고 넷째 이제 양조위가 문청인데 문웅이 그러니까는 이 동생들을 건사하면서 막 실종된 동생 건사하고 나가서 고문 받고 정신 나간 동생도 건사하고 문청이도 데리고 건사하다가 이 세력 다툼에 결국 총에 맞잖아요. 그래서 죽는데 이 문웅 큰형의 장례식이 나오잖아요. 장례식장이. 근데 이제 이 카메라 워킹이 되게 특이한 게 그냥 뭔가 누군가 울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온 가족이 마치 이렇게 정지된 듯한 그 단체 샷에서 왼쪽에 이제 형이 제가 되는 장면이 나오다가 이렇게 디졸브가 그 다음 컷으로 넘어가는데 장면이 뭐냐면 멀리서 롱컷인데 멀리서 뭐 일행이 음악을 막 이렇게 하면서 가서 전 처음에는 장례식의 그 일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지로 이렇게 뭔가 뿌리러 가나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그 문웅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 문청의 결혼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의 죽음, 제가 되는 형의 장례식과 그 문청이 새로 그 관미랑 결혼하는 장면, 관미가 그 마을로 들어오는 롱숏이었는데 그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삶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고 이 고단하고 막연한 아득하고 괴로운 현실에도 계속 인생은 흘러가는구나.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얼핏 보면 진짜 그게 장례 행렬처럼 보이거든요. 네. 너무 가까이서 형을 태웠으니까 당연히 장례 행렬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갑자기 보니까 결혼식을 확 바뀌는. 장애모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신부가 들어오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 결국 장면들이- 형들은 다 죽고 네, 그쵸. 이 집안에 이제 결국 장남이 되는 거잖아. 아무것도 문청, 예.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동생이 결국엔 결혼해서 이제 좀 살림이 피나했는데 다시 또 예, 그 동생마저도 실종이 되고 그래서 이제 비극인데 저는 그 장면이 인상 깊더라고요. 네. 우리 책사님 어떤 조미료를 들고 오셨는지. 조미료일지. 오늘의 조미료. 장면으로 기억 남는 거야. 당연히 그림적인 거였 때문에 이제 지우펀에 저도 원래 갔을 때 저는 근데 비정성 씨를 보고 간 건 아니고 언제였냐면 그 저희 국내에서 방송했던 거 오네오도 있었어요. 2008년에. 거기에 배경으로 대만이 소개되면서 좀 더 핫해졌죠. 예. 저는 이제 그쵸. 그러다가 꽃보다 할배가 지금 최근에 급 대만으로 부상했던 것 같고요. 근데 장면은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보니까 스토리성에서 보면은 그 복선 깔아놓은 게 이렇게 되게 탄탄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허우샤오시에는 뭔가 다르게. 그래서 아까 로렐라의 언덕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중간에 흘러간 음악이 아니라 이게 또 주인공이랑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앞전에 한 10분 전 앞전에 빨리 한 30분쯤에 얘기하는 게 이제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때 자살한 청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주인공이 문청이랑 좀 연동된 그 시대 또 젊은이의 얘기를 좀 담고 있어서 저는 좀 그 부분이 못 들었던 얘기여가지고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은 벚꽃 활짝 필 때를 좋아한다.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 인생도 그렇다.
메이지 시대 한 소녀가 폭포에서 떨어져 자살했다. 네, 시리에 빠져서 자살한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청춘이 사라지는 거를 두려워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차라리 벚꽃과 같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 세상을 떠나려고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인공의 이 영화의 스토리의 이거랑 연관되는 것 같아갖고 이제 그 얘기가 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얘기랑 연동해 보면은 문청이 마지막에 잡혀가기 3일 전에 찍었다는 그 가족 사진 네, 엄청 네. 공들이잖아요. 네네네. 머리 엄청 빗고 네. 양복 좋은 거 입고 사진을 정식으로 찍잖아요. 저는 그런 흐름이면은 그 장면이 짝이 맞는다. 맞아요. 네, 짝이 맞는다. 그러니까 요걸 염두에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볼 때는 잘 주인공도 너무 많이 나와갖고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형제도 4명인데 여자 옆에도 너무 많고. 근데 다시 보니까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아질지라는 지점에서 보면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맞아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로렐라이도 사실은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문청의 아내였던 관미가 조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삼촌은 그래서 끌려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그 편지 글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슬프게 기다리고는 있는 거죠. 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지만 어쨌든 나는 평안하게 기다리고 있고 아이도 잘 자라고 있다. 그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로렐라이 언덕 그 미녀가 이 관미의 삶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비정성시였어. 그래서 너무 슬프다. 왜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시대 젊은이들은 또 이런 슬픔을 감당해야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만 젊은이들도 참 또 다른 국면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영화 사실은 캐스팅에서 아까 그 왜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주연 배우가 원래는 대만 배우로 이렇게 섭외를 하려고 했었는데 겁이 나가지고 섭외를 거부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죠. 무서워서. 예. 그래서 양조위가 선택을 됐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숙연해지는 영화고요. 저는 사실 그 홍등거리를 보면서 그게 인상에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심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자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나 한자 얘기하려고. 조선루가 나오더라고요. 오른쪽에 조선루 네네네. 나오고 왼쪽에 금주가라고 나와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쵸. 그게 실제 존재했던 가게인지 아니면 영화적 장치인지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하필이면 조선루여서 저도 그러니까요. 기억이 났어요. 예. 이제 찾아보시고요. 아니 그거 정말 찾고 싶었는데 네. 얘기를 네네네. 못한 게 안 찾아져요. 네네 아. 안 찾아지더라고요. 조선루라고 영화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 우리나라 골목을 사람- 비추는 장면이 굉장히 길어요. 한 5초, 6초 막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유난히 그 조선루가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일본 일제 시대의 잔재로 남아 있었던 집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부러 만들어서 뭐 조선루라고 걸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세트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왜냐면 일본이 대만도 통치하고 있었고 조선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대만에다가는 조선루를 만들고 또 조선에다가는 또 뭐 어딘가에 뭐 일본 타이베이 뭐? 루를 만들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또는 뭐 징용당했던 사람들. 네, 금광에서 이제 일했던 징용자들을 위한 네, 네. 이제 조선 식당일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만약 가게 되면 지금은 하긴. 조선루는 없습니다. 지금 없죠? 네네 지금은 없고요. 우리가 봤으면 기억을 했을 것 같아. 네, 예. 그렇군요. 이 영화는 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비정성시 차이나는 무비 한 장면으로 찾아뵙고요. 3부에는 저희 킬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no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firmam a lavagem.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가을이 깊어가죠. 네, 너무너무 깊어져가지고 이제 곧 히트텍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추워요. 올겨울에 한파가 엄청날 거라는 예보가 있으니까요. 목 건강을 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그럼 오늘 좀 자유롭게.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을 자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네, 남들보다 반발 앞선 호기심과 행동으로 네, 지갑은 텅 비어 있지만 지식이 너무나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네, 올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갑니다. 네. 조금 남았어요. 이게 나이의 차이일 것 같아요. 내년이면 네. 신이신가요? 이건 삭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왜 도발을 하고 그러니 자영업. 녹음 끝나고 어떻게 걸어서 갈래? 병원 들렸다 갈래?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신여성과 쉰여성을 갖다가 지금 네, 이거는- 구분 지으려고. 네, 난 쥐지 않아. 난 쉬지 않았어. 네. 저희는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비정성시, 영어로는 어떻게 됐죠? City of Sadness. 아우 훅 들어오고 그래. 네네. 아, 네. 빌리지로 안 바꾸셨네요. Village of Sadness.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슬픔의 마을, 슬픈 마을, 뭐 이런, 네, 좀 해설을 하니까 좀 유치해지네요. 네. 의미로 와닿잖아요. 네, 맞아요. 비정이 뭔지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급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야? 2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좀 수정 보완해야 아하. 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2부 마지막에 조선루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네네. 저도 미리 이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자영업하고 책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네. 또 이제 이 전문 자료를 찾아봤죠. 아유. 와, 찾았더니 한 주간 동안 애쓰셨네요. 네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메타포였어요. 네. 메타포이자 현실이자 뭐 이런 거였어요. 어. 그 조선루가 실제로 대만의 그 당시에 많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우펀이 그 우리 2부에서 얘기한 대로 금광 채굴 지역 아니었습니까? 네. 네네. 사람들이 이제 금을 캐러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금을 캐고 밤에는 이제 술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마을인데 밤에는 이제 술픈 마을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술 먹고 놀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루에서 그 조선에서 온 여자 아이들을 끼고 진짜 놀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름이 조선루라고 붙여졌고요. 거기서 조선의 여인들이 대만에서 그런 술 시중을 들고 또 심지어 이제 그 몸을 팔기까지 하는 어머. 그런 그 술집으로 대명사화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저우펀에만 이게 있었던 게 아니고 대만에서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조선의 소녀들이 있는 술집 이름은 다 조선루였던 거예요. 곳곳에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 여기 자발적으로 갔겠습니까? 대만이 어디라고, 그죠? 배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위안부로 끌려갔거나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정착했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우샤오시엔이 이 장면을 배치하는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예.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 조선루라고 하는 간판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선루를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대만에서의 조선들의 그러니까 말로 하면 기녀들인데 네. 이제 모르겠어요. 그 중에는 이제 어떻게 거기에 갔는지는 정확하게 다 그쵸.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위안부들은 군대에 끌려갔던 건데 이제 거기서 또 어떤 형태로 나왔거나 탈출했거나 그쵸.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상황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만에서 조선루 하면 네. 그 기녀의 집, 기녀들이 나오는 술집. 근데 조선 한국인 기녀들이 나오는 술집 이렇게 완전히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그럽니다. 네. 네, 슬픈 또 우리 역사가 또 들어있는 이름이었네요. 네, 2부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바로 그냥 공부를 꼼꼼히께서. 네, 이런 거 우리가 집요하게 또
파헤쳐야죠. 파헤쳐야 예.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하니까 이 감독이 아, 네. 감독이. 감독이 네. 꼼꼼이가 꼼꼼이가 아니라 아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네. 꼼꼼이 눈빛이 얘를 잠깐 왜 이렇게 반짝했으나. 계속 한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장면에서 계속 네네. 그쵸. 두세 번 좀 정도 나왔어요. 배경이 워낙 그쪽이 계속 나오니까요. 네. 네. 저희가 3부는 이제 저희 킬러 콘텐츠 차이나는 한마디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상황을 저희가 많이 겪었잖아요. 뭐 일본과의 역사도 그랬고 정치적인 탄압에 있어서 젊은이나 지식인들이 탄압을 받았던 것도 그렇고 그런 전쟁이라든지 정치적인 비극 때문에 일어나는 가족이나 개인의 파멸 뭐 사랑의 어떤 뭐 엇갈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좀 생각나는 영화 같이 보면 조금 의미가 있겠다. 물론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영화에서부터 추천작이 있으시면 좋고요. 네, 어떤 걸 좀 생각해 보셨는지 꼼꼼이가 안 주무시니까. 허우샤오시엔 영화는 이제 이 네네. 전후해가지고 그 대만의 현대사와 그 젊은이들의 삶의 문제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연연풍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람에 이는 먼지 뭐 이 정도 될 텐데요. 그런 영화라든지 아니면 호남호녀, 뭐 남국재견, 뭐 이런 영화들이 쭉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같이 다 저는 대만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영화들인 것 같고요.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하나씩 좀 곱씹으면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하사탕 찾아보니까 근데 비정성실한 박하사탕으로 논문이 나와 있네요. 역사가 어떻게 한 개인의 네. 그 일생을 변화시키는지 뭐 그런 이런 측면에서 멜로드라마 코드를 사용해서 어. 희생자의 고통이 어떤 가해자 피해자의 프레임에서 더 넓어지는 균질적인 희생 공동체 뭐 이런 표현으로 서사학회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저는 그 박하사탕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그 장면 돌아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그 순수했던 시절 정말 순수하게 사랑을 꿈꾸고 자기의 일을 하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던 젊은이가 시대적인 비극에 휘말리면서 당해야 했고 겪어야 했던 그 양면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에서 젊은이들이 겪어야 했던 이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이런 게 정말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금 더 이제 그 범위를 넓히면은 한 개인의 삶과 역사적인 문제가 어떻게 오버랩되는지를 다루는 영화 중에는 또 그 포레스트 검프 라는 영화도 있죠. 그렇죠. 미국의 현대사를 쭉 따라가면서 검프의 일생을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거기 희생대 뭐 그 억압대 희생 뭐 이런 구도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포레스트 검프도 생각나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명작이죠. 네, 포레스트 검프도. 네, 그러면 영화 추천이 혹시 더 있으신가요? 영화 추천 말고 저는 이게 좀 재밌었던 게 그 사진 이렇게 액자 찍는 요게 장면이 계속 앞부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도 이제 사진 찍고 근데 이제 뭐 병원이라는 장면이 좀 나오면서도 이렇게 병원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TV 속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뭐라 그러지 이걸 화면이 전문 용어가 안 돼서 아. 프레임 속에 또 틀이 하나 있어서 뭔가 액자 구조. 액자가 예. 그 뭔가 이게 하나 그리고 둘에 똑같이 이제 사진사가 찍는 걸로 뒷모습, 나오잖아요. 뒷모습. 이게 뉴웨이브의 같은 좀 맥락이 그러니까 뉴웨이브라고 치면 안 되겠지만 뭔가 사실을 전하는 이런 기법으로 뭔가 비슷한 점을 좀 느꼈어요. 예. 사진 영화 하면은 사실은 이거 8월의 크리스마스죠. 그것도 네, 그럴 수 사진 있겠네요. 영화 하면 진짜 허진호 감독의 그 사진관을 뺄 수가 없는 그죠. 근데 이 영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영화 기법을 좀 찾아보니까 그 병원이 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을 안쪽을
보여주지 않죠. 뭐 수술실이라든지 진료실을 자세히 안 보여주고 병원 입구에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는 네, 상태에서 고정된 장면들이 다친 좀 사람, 임산부, 처음 오는 사람, 깡패 다 들어와요. 네.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그 역사 속으로 깊이 개입해서 역사를 해석하려는 감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그 안에서 휘말리는 사람들과 이 시선들을 보게 하려는 거였다라는 약간 객관은 있을 수 없지만 어쨌든 사실을 좀 더 떨어져서 보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뽕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깊이 들어가서 감정선을 타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충돌하고 엮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2부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장례식장 장면도 그렇고 뭔가 일이 일어나면은 깊이 들어가서 막 상처를 깊이 보여주거나 클로즈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전체적으로 풀로 보여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동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이 그것들을 조금 더 다른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러니까 보는 보는 거죠. 사람 네, 입장에 맞아요. 객관성을 두려고 이런 나름대로. 기법을 쓴 거 아닌가라는 네, 게 맞아요. 그런 뭔가 비슷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굉장히 정파색이 네. 강하거나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제 거부감, 그 영화가 영화답지 않다라는 어떤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좀 해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돌려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책사님의 조미료가 대단히 의미가 조미료가 있었습니다. 됐나 모르겠네요. 조미료보다 훨씬 더 하셨습니다. 네. 네. 미원 이상? 미원. 요즘 연두예요. 아니 요새 미원이 다시 뜨고 있어요. 미원 그 광고 못 봤어요? 너무 진지하셔. 동물을 우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오늘은 우리는 소 한 마리를 살렸습니다. 그거 못 봤어요? 인공 감미료의 세계. 인공 감미료로. 네네네네. 예. MSG의 세계. 그리고 네. 혹시 이제 우리가 에드워드 양을 본 다음에 이걸 본 사람이면 몰라도 혹시 이것부터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대만의 역사를 꼭 같이 보려면 에드워드 양의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 맞아요. 이 정도와 이 비정성시와는 같이 보면 네. 되게 좋을 것 같다고.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찍겠습니다. 팟캐스트도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28도 있지만 외성인 뭐 본성인 이야기도 저희가 네. 지난번에 했었고요. 또 전혀 다른 세대들이잖아요. 또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만든 감독들도 네네. 그 당시와 굉장히 맞물려 있는 감독들이라 네,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어떻게 사연 하나 한마디로 넘어갑니까?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저희 킬러 콘텐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마디입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 시간이죠. 예. 정말 참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요. 이게 주인공이 직접 내뱉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영화 속에 이제 혈서를 전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손수건 같은 곳에 이제 유서 비슷하게 혈서를 적어서 한마디를 적어서 전달하는데 저는 처음에 볼 때 그 혈서를 전달한 사람이 그냥 이 원칭 문청이랑 그 감옥에 같이 갇혔던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떤 아무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인공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죠. 네. 둘째 아들인가요? 네. 둘째 아들 의사. 예. 예. 계속 나오지 않았죠. 네, 네. 등장하진 않고 그렇죠. 얘기로만 나오는. 그 사람이 이제 손수건에 혈서를 적고 가족들한테 보내죠. 가족들은 그걸 받고 이제 통곡하는 그런 네. 장면이 있죠. 거기에 어떤 말이 적혔냐면요. 你们要尊严的活父亲无罪 예, 이런 말이 적혔습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정말 머리가 아파요. 매주마다 이 단골 정말. 멘트시네요. 아니, 왜 좀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거 왜 이러세요 정말. 머리 아파요. 이거랑 같이 세트로 묶어서. 끊어서 좀 읽어주세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이게 이 말인즉 너희들은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죄가 없다. 존엄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해석마다 틀릴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제가 본 자막으로는 삶을 중요시해라. 삶을 중요시하라. 네, 이 정도 했어요. 1차적으로 네.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네. 예. 전 존엄이란 말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래 아, 한자에는 뭐로 존엄인가 되어 봐요, 있어요? 존엄. 존엄이군요. 네. 你们要尊严的活 父亲无罪. 그래서 그게 더 의미는 있네요. 그게 요놈이 아니고 존엄. 예,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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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네. 존엄. 예. 네. 되부치.
그래서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뒷부분에 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는 이게 그것만 할 거예요? 아니죠. 그건 버린다는 말씀. 아니 죄가 없습니다. 무죄 이거 아닙니까? 왠지 그거 할 것 같은데. 아니 무죄. 아 이건 뭐 실생활에서 다들 워낙 이제 뭐 실력이? 죄를 짓고 사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적용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네. 이건 굉장히 빨리 수긍하시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 뭐 중국어로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我的错. 괜히 여쭤봤네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 앞부분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 예. 너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7글자. 예. 네. 이번 주도 7글자에 불과합니다. 아, 네네. 네, 하루에 한 할 수 글자씩. 있어요. 你们要尊严的活. 你们 니먼야 要尊严的活活. 준 이엔더 尊严的는 이제 존엄. 존엄하게. 아, 존엄하게. 준이. 活는 살다. 허? 예, 예. 活 워? 活. 그 유화의 그 活着 인생. 살아간다는 예. 거. 활착. 활착, 예, 활. 활자입니다. 활자. 활자입니다. 니먼야오는 니먼은 너희들은. 너희들은 예. 너희들은 야오는 필요하다. 뭐뭐 해야 한다. 필요. 예. 너희들은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존엄이 뭔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장받는 그런 존엄이 아니라 제가 이해했을 땐 천부인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법과 정치에 앞서서 태어나자마자 누리는 그러한 존엄이 아닐까. 네. 그 아버지 그 사람의 절절한 그러한 심정이 담아져 있는 그러한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번 다시 해주세요. 네, 절절하게 합시다. 니먼 你们要尊严的活.你们要尊严的活. 네, 돌아가면서 니먼- 한 분씩 이제 해보겠습니다. 니먼야오 준 이엔더 호. 네, 네. 전 다시 한번 듣고서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두 번. 이 두 분이 발음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랑 재영업이랑 발음 아니, 차이가 아니, 나요? 아니 저랑 아, 다른 그래요? 그럴 你 줄 们 알았어요. 要尊严的活. 니면야오 쭈니엔더 호워. 네, 좀 되네요 오늘. 네. 아 이게 비정성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만의 역사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 전하는 헌사 같은 영화 샤오시엔 감독의 네, 비정성시였고요. 저희는 다음 영화를 또 찾아서 또 멋지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영화 속에 숨겨진 대만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무비.